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상착륙이라뇨? 그것도 한국으로요?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충격에 빠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한국으로 비상착륙한 후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플젠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에스터라고 합니다. 혹시 맥주 좋아하시나요? 제가 태어난 도시 플젠은 체코의 국민 맥주로 꼽히는 필스너 우르켈의 본고장이에요. 그래서 주로 관광객분들은 양조장 투어를 많이 오시죠. 저희 아버지도 양조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저희 집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양조장에서 크게 사고가 나셨고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때 제가 한참 학생이었는데 당장 아버지의 수입이 끊기면 가족이 모두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죠. 이런 아버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양조장 사장님께서 그나마 경비 업무를 맡겨주셔서 아버지께서는 근근히 일을 하실 순 있었지만 수입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얼른 돈을 많이 벌어 집에 보탬이 되어야겠다 다짐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승무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언어에는 재능이 좀 있으니 언어를 배워서 승무원을 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대학에 가자마자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중엔 학교를 다니며 언어를 공부했고 주말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픈 아버지와 어린 동생이 있으니 이제 제가 가장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같이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 클라라도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승무원 채용 공고가 하나 둘 뜨기 시작했고 클라라와 함께 어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클라라는 자긴 이미 정했다며 생각할 것도 없이 중국 항공사로 간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중국인이었던 클라라는 중국은 앞으로 엄청 부자가 될 거고 아마 승무원 월급도 팍팍 오를 거라며 어차피 외국 항공사 중에 고를 거라면 저도 에어차이나로 가자고 제안했죠. 물론 체코에도 항공사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도 아닐 뿐더러 업계 대우가 뛰어난 편이 아니라 외국 항공사를 선택할 예정이긴 했어요. 그래도 아시아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겼죠. 제가 계속 고민하니 클라라는 직접 남자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저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니 소개를 받는 겸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클라라의 남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러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시아인들은 다 키가 작은 줄 알았는데 클라라의 남자친구는 꽤 키가 큰 편이었죠. 클라라의 중국인 남자친구는 호탕하게 웃으며 중국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중국 경제가 곧 세계 경제를 이끌 거라고 얘기하며 사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빠지면서 유럽연합도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기축통화는 미국 아니면 중국인데 솔직히 미국 대통령들은 누가 돼도 미국만 중요시하니 뭐가 믿음직스럽겠냐면서 곧 중국 위안화가 대세가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중국은 인구수가 많아 내수시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어차피 좋은 직장을 구해 인생을 걸어볼 거라면 중국에 한번 베팅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늘 승무원 준비에만 매진하고 있었지 세계 경제에 대해선 잘 몰랐는데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클라라의 남자친구의 말에 혹했습니다.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 왠지 앞으로 더 성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클라라를 따라 에어차이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에 중국어나 영어를 하면 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도움이 될까 싶어 지원서를 넣고 면접 시험까지 중국어 공부도 틈틈이 했습니다. 그렇게 클라라와 밤낮 없이 모의 면접을 보고 스터디를 한 끝에 둘 다 에어차이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우리 집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고 아버지께 막내 학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며 멀리 중국까지 가게 돼서 어떡하냐며 저를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렇게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저와 클라라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체류하며 주로 유럽이나 미국 노선을 맡게 되었죠. 클라라는 왠지 더 신나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봤더니 이제 중국에서 일도 하겠다, 곧 결혼식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소문으로는 그 남자가 엄청난 부자라 클라라가 명품 선물도 많이 받고 늘 자랑하는 글을 SNS에 많이 올렸던데 속으로 약간 부럽기도 했죠. 나는 이제 우리 아빠랑 막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저렇게 시집가서 살면 걱정은 하나도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면 되고 클라라는 또 클라라의 삶이 있으니 잠시 우울한 기분은 접어두고 진심으로 클라라를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 잔뜩 기대하고 왔던 것과 달리 현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분명 클라라의 남자친구는 중국을 정말 선진국에다 무척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가장 불편했던 점은 사용할 수 없는 어플이 너무 많았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구글도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필수적으로 여겼던 어플들이 죄다 되질 않으니 중국 사람들은 답답하지도 않나 궁금했어요. 정말 폐쇄적인 나라라서 자국에서 만든 어플만 주로 사용하는 게 기형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VPN을 우회하면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꽤 번거로워서 체코의 가족들과 SNS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굳이 아빠와 동생이 따로 중국 어플을 깔아야 했어요. 게다가 위안화 환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행을 위해 소액 환전하는 건 쉬웠지만 월급을 받아 체코로 보낼 때가 문제였어요. 일단 중국은행에서 달러 인출이나 해외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많이 드는 건 기본이고 터무니없이 많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서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서류까지 챙겨야 해서 서류 준비에만 일주일이 좋게 걸렸죠. 그게 너무 힘들고 번거로워서 위험하더라도 사설 환전소를 찾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 위안화가 대세가 된다면서 이렇게 위안화 유출을 막기 위해 절차를 복잡하게 해놓다니 클라라의 남자친구가 영 못 믿어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에 왔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겼어요. 제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바로 같이 일했던 중국 승무원들이었어요. 보통 승무원들은 서비스 마인드가 매우 뛰어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매너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중국 승무원들은 에티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어딜 가든 큰 목소리로 말하고 쓰레기를 공공장소에 아무데나 버리기도 했어요. 보통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세계적인 유적지에서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에 기함을 했죠. 한 번은 중국인 승무원인 장자닝과 스페인 비행 일정을 마치고 스페인에서 같은 호텔방에 배정되어 함께 1박을 했어야 했어요.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비행 오는 내내 대화를 하고 왔던 터라 관광지도 같이 놀러 갔다 오기로 했죠. 그때 스페인은 펄펄 끓을 정도로 더운 여름이었고 하루 종일 밖에서 관광을 한 저희 둘은 땀범벅이 되었죠. 그런데 글쎄 자닝은 씻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자는 거예요. 그땐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라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씻지도 않고 잘 수 있는지 그날 밤엔 정말 찝찝해서 괴롭더라고요. 중국 승무원과 같이 방을 쓸 때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비행 스케줄이 나올 때마다 예민해졌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게 얻은 일자리였고 아직 집에 생활비도 보내야 하니 막상 그만두더라도 딱 2년만 버티자고 했죠. 너무 쉽게 그만두면 다음 직장을 구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2년 후 저를 위한 보상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자고 생각했고 제가 퇴사 기념 여행지로 삼은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원래 유럽에 살고 있으니 유럽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근무 중 일본 승객들이 참 좋았습니다. 일본 승객들은 하나같이 깔끔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중국과 정반대였죠. 퇴근 후 짬이 날 때마다 일본어를 배우기도 했어요. 일본어를 배우는 시간만큼은 얼른 중국을 떠나 여행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공부하는 시간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죠. 그렇게 2년만 버티자고 다짐을 했는데 목표했던 퇴사를 딱 3개월 남겨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더 버티지 못하고 중국 항공사를 그만두게 된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죠. 그날 비행 전 객실 승무원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페인에서 악몽이었던 장자닝을 비롯해 중국 승무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비행이라 출근 때부터 예민해져 있었죠. 30분 일찍 도착한 회의실에는 같이 비행 예정인
천천히 먼저 와 있더라고요. 멍하니 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천천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고 저는 그때 해야 할 일이 번뜩 떠올랐어요. 미리 제자리에서 공지사항과 오늘 탑승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왔어야 했는데 워낙 예민해진 탓에 매일 하는 일도 깜빡하고 말았죠. 얼른 자리로 돌아가 호다각 유아 승객과 VIP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스페셜밀 관련된 정보도 파악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갑자기 제게 내놓으라며 대뜸 화를 냈어요. 저는 뭘 말하는지 몰라 의아했죠. 천천은 자신의 명품 지갑이 없어졌다며 자기가 화장실 간 사이에 가져간 거 아니냐며 저를 추궁했습니다. 저는 방금 자리에서 승객 정보를 확인하고 왔다는 말을 했지만 천천은 믿지 않았어요. 온갖 소리를 치고 짜증을 내며 제 가방을 뒤지기까지 했죠. 주변 중국 승무원들은 뻔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도저히 말도 안 통하는 천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뻥져 있었죠. 그때 사무장님이 들어와 무슨 소란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CCTV를 돌려보자고 얘기했고 천천은 그럴 필요도 없이 저밖에 없었다며 우겼죠. 그렇게 저희 팀 모두 CCTV를 돌려봤고 범인은 장자닝이었어요. 분명 자닝은 천천에게 당하는 저를 보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의아했죠. 그런데 자닝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닝은 천천히 맨날 명품만 리드르고 오길래 진짜인지 잠깐 확인만 해보고 다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며 태연하게 천천에게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짝퉁인 것 같던데 너 평소에 하는 거 다 가짜냐고 묻더라고요. 천천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내 물건 훔쳐가 놓고 도둑이 무슨 말이 많냐고 했죠.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머리가 어질어질해졌어요. 중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줄은 몰랐죠. 중국 승무원들은 딱 두 부류였어요. 온통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녀 정작 생활비가 모자라 돈을 빌리러 다니는 절반, 나머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짝퉁을 하고 다니며 서로를 의심하는 애들이었죠. 천천과 자닝이 딱 그 두 부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천천이건 자닝이건 제게 일말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과에 참 인색했어요. 잘못하고 미안한 건 그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사과하는 건 지는 거라 생각하는지 입 딱 닫고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참아온 것도 괴로웠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중국에 더 있다가는 제가 병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행 항공권을 끊고 퇴사 신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중국을 떠날 수 있다니 속이 시원했죠.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한 전화를 받고 저는 급히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클라라는 제게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였죠. 클라라는 너무 서러운지 뭐라 말하는지도 알아듣기 어려웠고 저는 겨우 장소를 물어 바로 가겠다고 하고는 클라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클라라는 잔뜩 울어서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결혼을 앞둔 새 신부가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지 의아했죠. 클라라는 겨우 진정해 제게 이야기를 시작했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글쎄 클라라의 부자라던 남자친구는 사기꾼이었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돈이 많다고 자랑하며 클라라에게 명품을 잔뜩 안겨주었는데 그것도 다 짝퉁이었고 자기를 속였다고 했어요. 클라라의 남자친구는 중국에 결혼할 집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클라라에게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 살 때만 돈을 좀 보태라고 했죠. 중국 부모님께서 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걸 좀 못마땅해 하셔서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집 사는데 돈을 좀 보태서 지분을 나누자고 설명했다고 해요. 정말 그럴듯한 설명에 클라라는 사랑하는 남자이기도 하고 유산을 못 받으면 어쩌나 싶어 가진 전 재산을 송금했다고 했어요. 돈을 송금하고 나서부터는 얼굴 보기가 힘들었고 근근히 연락만 하다 일주일이 되는 날 잠수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의 집과 사무실 그리고 시댁이라던 곳까지 모두 가봤지만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이름도 나이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황당했죠. 경찰에 신고는 해두었지만 그 사람을 찾거나 돈을 찾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어요. 클라라는 그 남자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린 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사랑해서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클라라를 달래주었죠. 얘가 워낙 충격을 받고 우울해하는 터라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 걱정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라라에게 퇴사 소식과 일본 여행 소식을 알리고는 잠시 휴가를 내고 같이 여행을 다녀오겠냐고 물었죠. 사실 클라라가 싫다고 해도 무조건 끌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퇴사 기념으로 정했던 일본 여행은 클라라의 위로 여행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저희 둘 다 그 중국 사기꾼에게 속아 중국에 와서는 둘 다 만신창이가 된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치만 차마 클라라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없었기에 여행을 앞두고 무조건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일본이 얼마나 좋은지,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얘기해주고 여행을 하면서 싹 다 잊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행기는 늘 일만 하던 곳이었는데 승객이 되어 탑승해보니 참 마음이 편하면서도 그간 열심히 버텨온 제가 짠하기도 했죠. 여행이 끝나고 다시 체코로 돌아가면 아시아 항공사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렇게 비행기가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상 상황이 불안정했죠. 비행기를 타면서도 비가 오길래 좀 걱정하긴 했지만 비가 온다고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난기류로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일본까지 제대로 갈 수 있으려냐 걱정이 들더라고요. 마침 안내방송이 나와 기상 상황 악화로 한국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안내방송을 듣고 클라라는 더 우울했어요. 자긴 진짜 인생이 망했나 보다며 비상 착륙은 진짜 흔치 않은 일인데 어쩜 내가 여행 갈 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이죠. 저는 머리를 굴려 한국이 요새 K-팝도 유행이고 라면에 김밥도 이럴 때 한번 먹어보자며 클라라를 달랬어요. 그렇게 비행기는 한국에 도착했고 승무원들은 3시간 정도 기상 상황을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다시 출발하고 그게 어려우면 연계된 호텔에 객실을 마련해주겠다고 했죠. 하는 수 없이 저희는 공항에 대기해야 했습니다. 여행은 시작도 못하고 공항에 대기해야 하다니 정말 괴로웠어요. 어디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잠이나 자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들 휴대폰으로 와이파이를 등록해서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저도 승무원이라 여러 공항들을 많이 다니긴 하지만 공항 와이파이는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많거든요. 구색을 갖추느라 다들 와이파이가 있긴 하지만 너무 느려서 속 터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한국 공항의 와이파이는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클라라도 공항 와이파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무리를 지어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클라라와 저도 궁금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갔죠. 제가 도착한 곳은 연세구역 근처였는데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고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알고 봤더니 하루에 특정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이벤트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 전통의상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수에 수려한 실루엣에 감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포토타임도 가질 수 있어서 클라라와 열심히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공항의 다채로운 이벤트에 놀랐어요. 와이파이처럼 기본 인프라도 잘 갖춰있을 뿐더러 이런 행사까지 하더니 놀랍더라고요. 궁금해서 인천공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오늘 저희가 봤던 행사 말고도 국악공연이나 전통문화센터를 구경할 수도 있고 여러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하지 않고도 엄청나게 즐길 거리가 많아서 클라라와 하나하나 가보기로 했죠. 곳곳에 사진 찍을 곳도 많았는데 이렇게 공항에서 재밌게 시간을 보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배가 출출해졌고 면세점 내에 식당가로 이동했어요. 처음엔 고민 없이 피자나 파스타를 먹을까 하다가 문득 한국의 음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라면이나 김밥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 메뉴가 없어 좀 아쉬웠지만 다른 한식당이 눈에 보여 그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죠. 저는 직원의 추천을 받아 육회비빔밥이라는 걸 주문했고 클라라는 나주곰탕을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나오는 음식들을 보니 하나같이 먹음직스러워서 한식집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2가지 메인 음식만 시켰는데 사이드 음식이 5가지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라 잘 모른다고 혹시 덤테이를 씌우는 건가? 하고 화가 났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웃으면서 한국 음식은 원래 이렇게 반찬이 나오는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이걸 공짜로 준다고요? 하고 되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반찬으로 나오는 음식들도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공짜라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인심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상 나온 메인 음식을 보고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우선 클라라의 나주곰탕은 무슨 우유를 부어놓은 것 같았는데 스프라면 묵직하게 떠지는 거라도 있지 맹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육회 비빔밥은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 위에 있는 육회라는 게 생고기인 줄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생고기를 먹는지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육회 비빔밥의 육회는 굉장히 신선한 고기로만 제작되고 있으며 절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육회를 따로 먹기도 하는데 양념과 함께 먹으면 고소한 맛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죠. 밥에 비벼 먹으면 거부감이 덜할 테니 한번 비벼서 먹어보라고 했어요. 이미 나온 음식을 잔뜩 뒤섞는 건 제게 꽤나 낯선 일이었지만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먹는다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야무지게 온갖 재료들을 비볐지만 그닥 맛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육회 비빔밥을 한 입 먹고는 깜짝 놀랐죠. 별로 맛없을 것 같던 비빔밥이 정말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온갖 맛들이 함께 어우러져 제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들었던 육회가 비빔밥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육회를 더 추가하고 싶었고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육회만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먹는 모습을 보고 직원은 흐뭇하게 웃더니 클라라의 음식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곰탕은 고기를 넣어 푹 끓인 음식인데 보통 지역마다 요리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나주 지역에서는 사고를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한 맛이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어 나주곰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를 푹 끓여서 이런 하얀 국물이 나다니 좀 신기했어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음식에 대한 이해가 된 덕분인지 쉽게 손이 가더라고요. 클라라는 한번 떠먹어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엄청 건강식인 것 같다고 몸이 튼튼해지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다며 정말 맛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곰탕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처음 도전해보는 한식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다른 한식들도 더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공항 내에 또 다른 장소로 한번 가볼까 생각하던 차에 벌써 3시간이 지났고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상 상황이 좋아져 다시 일본으로 갈 수 있으니 얼른 게이트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클라라와 저는 동시에 벌써? 하고 외칠 정도로 아쉬웠어요. 처음엔 공항에 3시간이나 체류해야 하다니 잠이나 자야겠다 생각했는데 다채로운 인천공항의 이벤트와 맛있는 음식에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죠. 그렇게 다시 비행기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대와 설레임을 가득 안고 출발했는데 막상 일본 공항에 도착하니 한국과 비교되는 모습에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같이 온 클라라의 기분은 어떨지 모르니 내색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하네다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해둔 숙소에 도착했고 짐을 풀고 밥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죠. 그런데 갑자기 클라라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쩜 저랑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클라라는 아까 한식당에서 먹은 음식들이 생각나서 저녁에도 한국 음식을 좀 먹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죠. 제가 열심히 찾아왔으니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도 클라라와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음식을 한번 더 먹어보고 싶다고 한식당을 한번 찾아볼까? 하고 제안했죠. 뜻이 맞은 저희는 그제서야 신나서 도쿄에 있는 한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까지 와서 느닷없는 한국 식당이라니 좀 웃겼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단연간 체류지에서 여행했던 경험으로 구글 리뷰를 전부 뒤져 한국인 리뷰가 가장 많은 도쿄 골목의 한 한식집을 찾았습니다. 리뷰를 보면 사장님이 실제 한국분이신데다가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는 집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미 식사 시간이 좀 지난 터라 가게는 좀 한산했고 저희가 가게에 들어가자 사장님은 좀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긴 체코 여자 2명이 일본에서 한식당을 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저희는 막상 뭘 시켜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작 먹어본 한식이라고는 낮에 먹었던 육회 비빔밥과 나주곰탕이 전부였거든요. 사장님께 메뉴 추천을 부탁드렸더니 사장님께선 김치찌개와 두루치기가 가장 인기가 많다며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 반찬을 주셨는데 이미 공항에서 경험해 보긴 했지만 일본에 있는 한식집에서도 이렇게 반찬을 주다니 좀 신기했습니다. 반찬을 하나 집어 먹어봤는데 공항에서보다 훨씬 맛있어서 놀랐어요. 이게 정말 한국의 손맛인 건가 싶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시킨 김치찌개와 두루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상 음식들을 보고 땀이 잔뜩 났죠. 매운 음식은 평소에 잘 겪어보질 않아서 잘 먹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어요. 늘 치즈와 달콤한 소스만 곁들여 먹었기 때문에 소문만 듣던 한국의 매운 음식이 두려웠죠. 그러나 앞서 공항에서 육회 비빔밥을 먹었을 때도 걱정과 달리 너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김치찌개를 크게 한 스푼 떠서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이 번쩍 떠졌죠. 온갖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국물에다 두툼한 고기 그리고 아삭하게 씹히는 김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살짝 맵긴 했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매운맛이었어요. 그리고는 두루치기를 포크로 콕 찍어 먹어봤는데 정말 미친 맛이었어요. 한국 소스는 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죠? 사장님께 두루치기 소스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이 비법 소스만 있다면 온갖 고기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소스를 체코로 가져가서 식당을 열면 전 아마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와, 진짜 말도 안 된다는 말을 내뱉으며 밥 2공기를 뚝딱 해버렸어요. 사장님은 한식을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며 저희에게 물었고 저희는 솔직히 오늘 점심 때 처음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호탕하게 웃으시곤 이거 말고도 더 맛있는 한식이 참 많다며 많이 드셔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클라라와 저는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게 있을 수 있냐며 놀라 한국 음식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먹어봤던 건 고작 4가지 메뉴뿐이었지만 제각각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건강한 레시피를 이용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클라라와 저는 각자 휴대폰으로 한국 음식만 검색하고 있었죠. 유튜버들이 한국 음식 먹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을 타고 돌아다니다 저는 어느새 김장하는 법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이대로 일본에서 한국 음식만 찾으며 아쉬운 여행을 하지 말고 기왕 돈 내고 시간 쓰고 온 거 아예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죠. 클라라에게 제안했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다녀왔어요. 사실 여행이라기보단 한국 음식 탐구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큼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고 왔죠. 한국은 정말 완벽한 나라였어요. 공항에서 느꼈던 최첨단의 인프라와 건강과 맛 모두를 잡은 한국 음식 그리고 친절하고 다정한 한국 사람들까지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한국 여행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 항공사를 검색해봤고 결국은 한국 항공사의 채용 공고에 원서를 넣고 말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고 클라라도 중국은 지긋지긋하다며 한국으로 오겠다고 사표를 쓸 예정이에요. 우연히 비상착륙을 하게 되어 겪게 된 한국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일하고 살 생각까지 하다니 이건 마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한국 승무원에 합격하게 되면 장거리 노선에 배정받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터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 일이라는 건 참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에스터 씨도 중국에서의 나쁜 기억을 잊고 즐거운 한국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클라라 씨도 못된 사기꾼을 그만 잊어버리고 훨씬 좋은 사람과 멋진 인연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꾹 눌러주셨죠? 이상 감동필름 한지은이었습니다.